꿈꾸는 노래. 이미란 단편소설. 아파트의 통로에 들어서자 그녀의 눈은 습관처럼 우편함에 머문다. 왼쪽 벽에 2열 정도로 붙어있는 붉은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진 자리에 조금씩 녹이 슬어가고 있는 10개의 철제함. 백화점에 사보가 들어있는 크고 얇은 봉투에서부터 신용카드 대금 청구서, 동창회의 모임을 알리는 엽서에 이르기까지 이 통로에 함께 거주하는 10가구의 생활 반경을 가능케 하는 각종 우편물들이 삐죽이 고개를 내밀고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511호라고 씌어진 그녀의 것만이 텅 비어있다. 그녀는 깊은 수치심을 느낀다. 입에다 우편물을 물고 옆구리가 단정히 여며진 다른 우편함들은 마치 제복을 차려입은 충직한 시종처럼 보인다. 그녀는 우편물을 넣은 구멍의 뚜껑도 잘 닫히지 않은 데다가 반쯤 몸통을 열어 보이고 있어 매사에 여물지 못한 자신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는 듯한 자기네 우편함의 허리를 꾹 눌러 닫았다. 남편은 통로를 들어설 때마다 열쇠를 2번씩이나 잃어버려 억지로 우편함을 열려다 아예 자물쇠까지 고장내버린 그녀를 생각하며 눈을 흘길지도 모른다. 주위에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확인하고 그녀는 재빠르게 손가락 2개를 길게 늘여 512호의 우편물들을 끄집어내어 본다. 주소가 잘못되어 옆집으로 간 것은 없을까? 우체부가 잘못 분류하여 그리로 간 것은 없을까? 아무 이상이 없다. 그녀는 다른 8가구의 우편물들도 모두 확인해 보고 싶은 욕망을 누르며 계단으로 걸음을 옮긴다. 칙칙한 벽에는 그녀의 2 아이도 한몫 거들었을 낙서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다. 성큼성큼 계단을 오른다. 자기 집까지 가는 동안 아무도 안 만나고 싶다. 초라해지는 자신의 심경을 남에게 들키고 싶지 않다. 5층까지 계단이 길기도 하다. 전망이 좋고 조용하고 사생활에 침해를 안 받는다고 남편은 늘 자랑삼아 말하지만 사실은 다른 층보다 값이 허래 선택한 집이었다. 남편의 허세가 얄미울 때도 있고 가짜늘 때도 있다. 하기야 남편이 시장에 갈까, 동사무소에 갈까, 아이들 학교에 갈까, 출근할 때 한 번 내려가고 퇴근할 때 한 번 올라오니 하루에 몇 번씩 오르내리는 고충을 알기나 하겠는가. 결혼생활 10년 만에 장만한 아파트니 장하기도 하겠지. 5층이 아니라 6층, 7층의 아파트라도 남편은 즐겁게 오르내렸을 것이다. 그녀는 남편의 일상이 자기와는 무관하게 저만큼 떨어져서 보인다. 반찬이 맵다느니 짜다느니 와이셔츠 깃이 더럽다느니 손수건이 안 다려져 있다느니 하는 일상사의 잡다한 타박에서부터 현실 감각이 없다느니 경제관념이 희박하다느니 하는 그녀에게로 향한 남편의 끝없는 짜증. 이제 다시 그러한 생활로 되돌아간다면 그녀는 그것을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날 그 망년회. 남편이 다니는 회사에서 노사 화합의 장으로 마련했다는 첫 부부 동반 모임. 어떤 연유로 사장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자신을 지명하여 노래를 부르게 했을까? 평범한 외모, 수수한 차림 속에 숨겨져 있는 재능을 사장은 어떻게 알아차렸을까? 그런 것을 운명이라고 하는 게 아닐런지. 뜻밖의 지명에 그녀는
당황하여 남편을 쳐다보았다. 남편 역시 빨개진 얼굴로 부자연스럽게 앉아 있었다. 주위에서는 손뼉을 쳐대며 나서기를 독촉하였다. 옆자리에 앉았던 세련된 미모의 부장 부인이 시세머리 눈초리로 그러나 입으로는 웃으면서 그녀를 밀어내었다. 첫 소절은 떨려서 잘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마음이 좀 가라앉고 밴드의 반주 음악에 음정이 안정되자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기 시작했다. 여고 시절엔 합창 반장을 지냈던 경력이 있었다. 소풍이나 무슨 행사 때면 빠지지 않고 반 대표로 나가 노래를 부르곤 했었다. 아, 노래를 불러본 지가 얼마나 오래되었던가. 생활의 그 무엇이 이토록 까마득히 노래를 잊고 살도록 만들었을까. 용태도 가사가 생각이 나곤 했었다. 그녀는 우레와 같은 박수와 함께 앵콜을 받았다. 앵콜! 앵콜! 자신을 지명한 사장이 제일 큰 목소리로 연호를 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낮은 기침으로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내가 왜 이럴까? 오지 않는 사람을. 장밋빛 스카프란 노래였다. 처녀 시절 그녀가 즐겨 불렀던 곡 중에 하나였다. 어디선가 웃으면서 와줄 것만 같은데. 좌중은 음료수 한 모금 꼴깍대는 소리도 없이 조용했다. 그녀는 공연한 소름이 훅 북받쳤다. 막년회 때 입을 옷을 사기 위해 백화점에 갔다가 가격에 놀라 되돌아오는 버스를 탔을 때의 초라한 심경. 어린 것들 데리고 유원지에 갔다가 세워주는 택시가 없어 지친 아이들을 업고 안고 하염없이 떼약볕 밑을 걸어오던 일. 그런 쓸데없는 일들이 생각나며 목이 메이는 것이었다. 장밋빛 스카프만 보면 내 눈은 빛나네. 걸음이 멈춰지네. 특히 고음으로 처리되는 이 부분에서 그녀의 절묘한 허스키가 발휘되었다. 나중에 남편이 고백하는 바에 의하면 이 부분에선 자기조차 가슴이 찡해졌다는 것이다. 장밋빛 스카프만 보면 내 눈은 빛나네. 걸음이 멈춰지네. 그녀는 소리를 죽여 그 대목을 불러본다. 아파트 계단만 아니라면 그때처럼 기분을 내어 참석했던 사람들의 귀가 되어 자기 목소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다. 갑자기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412호의 문이 확 열렸다. 그녀는 얼른 입술을 움츠렸다. 마침 잘 만났네. 고추 안 사실 거예요? 이 통로에 사는 사람들끼리 함께 싸서 나누기로 했는데 준이네는 어쩌실래요? 글쎄요. 빨리 결정해서 알려주세요. 이번 토요일에 사러 가기로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 통로 청소하는 아줌마 깨끗이 닦지도 않고 돈만 받아가는데 차라리 사람 쓰지 말고 우리끼리 교대로 청소하면 어떻겠어요? 다들 그러신다면 그러죠 뭐. 아, 그리고 내일 반상회 하는 건 아시죠? 209호예요. 8시까지 오세요. 네. 412호 여자는 더 이상 그녀에게 볼 일이 없다는 듯 투닥투닥 아래로 내려갔다. 불과 두어 달 전까지만 해도 그녀를 보면 숨겨왔던 신분이 드러난 고귀한 혈통의 후예라도 만난 것처럼 온갖 너스레와 수사를 동원하여 그녀가 성취한 세계를 훔쳐보려고 애를 쓰던 여자가 아니었던가.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그녀 자신의 안부는 쏙 빼고 그야말로 생활적인 이야기만 내뱉고 등을 돌린다는 말인가. 쌀쌀한 그녀의 뒤통수가 꿈 깨라, 꿈 깨. 이제 너도 다시 밥으로 돌아온 거야. 하고 내뱉는 것 같았다. 국문과를 나왔다는 311호의 여자가 내용이 너무너무 공감을 불러일으킨다고 하면서 통로에 사는 여자들에게 돌려가며 빌려준 시집에 그런 시가 있었다. 일찍이 우리가 연인이었을 때 그대는 나에게 그대의 어두운 영혼 밝혀주는 어여쁜 한 송이 꽃이기를 원하였네. 우리가 막상 부부가 되었을 때 꽃은 무슨 놈의 꽃? 꽃이 밥 먹여주는가? 위험을 떠는 그대는 나에게 보다 실용적인 따뜻한 밥이나 될 것을 원하였네. 배고프면 허겁지겁 열렬히 찾는 밥. 부르면 허나 거들떠도 안 보는 보기 싫어지는 밥. 화가 나면 마음대로 성질 부려도 되는 밥. 내가 내 밥이냐? 망할 놈의 지아비. 양정자 아내 일기 중에서 그 시를 읽으면서 정말 그녀는 무릎을 탁 친다는 말의 뜻을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어쩌면 그렇게 쉬운 말로 재미있게 그러나 적절하게 여자들의 처지를 드러냈을까. 정말 대부분의 아내들이란 그 남편에게 있어서 밥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녀는 표지 안쪽에 실린 그저 자기네와 같은 평범한 퍼머 머리에 소탈한 옷차림을 한 그러나 밥이라는 시를 씀으로써 자신은 밥에서 벗어나 꽃이 된 시인을 경탄과 부러움을 가지고 몇 번이나 뜯어보았던 것이다. 다시 밥이 될 수는 없지. 아무렴. 그녀는 입술을 잘근 깨물었다. 무대에서 자기 자리로 돌아온 그녀는 그때서야 새삼스레 떨리기 시작했다. 아까는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혼연히 노래를 부를 수 있었을까? 그녀는 옆자리의 부장 부인에게 떨림을 들키지 않으려고 앞에 놓인 찬 맥주를 조금씩 계속 마셔대었으나 두 다리까지 후들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어 흥분한 기색이 역력하던 남편이 어떻게 눈치를 채었는지 탁자 밑으로 손을 넣어 그녀의 무릎을 살며시 감싸주었다. 다른 사람들이 계속 노래를 불러대었지만 그녀에게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날 밤 남편과의 잠자리는 얼마나 격렬했던가. 전에 없던 긴 애무 끝에 남편은 수줍게 말하는 것이었다. 당신이 노래를 그렇게 잘 부른다는 걸 그동안 까맣게 잊고 있었노라고. 그때 그녀는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뜨거운 갈망을 느꼈다. 꽃이 되고 싶다는, 꽃이 되어야 한다는. 딸깍. 아파트의 문을 열자 밀폐되어 있던 후덥지근한 공기가 그녀에게 몰려왔다. 만사를 미루고 그녀는 장식장의 왼쪽 켠에 있는 은빛 트로피를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얼굴은 금세 환하게 피어올랐다. 그 트로피를 받던 날의 환호와 열광과 감격이 고스란히 되살아나고 있었다. 여보, 직원들이 아주 야단들이야. 그 TV에 주부가요 열전이라는 프로 있잖아. 당신을 꼭 거기에 출전시켜 보라는 거야. 망년의 다음 날이었다. 동료들로부터 무슨 말을 들었는지 기분이 좋아 퇴근한 남편은 싱글싱글 웃으며 그 말을 끄집어내는 것이었다.
그녀의 두 가슴은 콩콩 뛰기 시작했다. 수많은 방청객을 앞에 두고 찬연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혼신의 힘을 기울여 노래를 부르던 그 프로의 출연자들. 아무리 제가 그 정도야 되겠어요? 그녀는 짐짓 겸손을 부려보았다. 아니, 내 마누라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당신이 확실히 노래는 잘하더라고. 남편은 상당히 들뜬 목소리였다. 그 대회에 나가려면 말이야. 미리 가요학원이란 데를 다녀야 한대. 시내에 나가면 그런 데가 여러 군데 있다더군. 그중에서도 백화점 옆에 그랑프리 음악학원이란 데가 주부가요 열전의 전문이라는 거야. 그 비슷한 이야기는 그녀도 들은 적이 있었다. 주부가요 열전이라는 TV 프로가 인기를 끄니까 주부 수강생들로 가요학원이 붐을 이룬다는 것이었다. 참 한가한 사람들도 많구나.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녀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다. 한 달 레슨비가 10만 원인데 당신 정도 실력이면 2달 정도만 연습해도 충분할 거래. 미스터 김이라고 우리 과에 새로 들어온 젊은 친구 있잖아. 대학 다닐 때 뮤직 카페라는 곳에서 DJ도 보고 했다는데 그 방면을 아주 깨고 있더라고. 2달이면 20만 원인데 그 돈이 어디서 나요? 그 돈은 내가 줄 테니까 당신 한번 열심히 해봐. 남편에게 이런 기계와 배려가 있었던가? 하도 돈을 아끼고 가사에 시시콜콜이 간섭을 해대어 그녀가 쫌보라고 별명을 붙였던 남편이 아닌가. 여보. 정말 영화의 한 장면이었다면 그녀는 남편에게 덥석 안기거나 손이라도 부둥켜 잡았을 것이다. 알아? 당신 덕분에 팔자 없는 동남아 여행이라도 하게 될지. 남편은 그녀의 어깨를 툭툭 치는 것이었다. 남편의 후원에 입입어 그녀는 가요 학원에 다니게 되었다. 면접에서 그녀의 노래를 들어본 무슨 연예협회의 이사라는 50대 정도의 원장은 그녀의 목소리가 슬로우록이나 트로트통이라면서 백 선생이라는 사람과 묶어주었다. 그녀는 장밋빛 스카프를 비롯하여 그녀의 목소리를 살릴 수 있는 노래를 3곡 선정하여 백 선생의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 하루에 1시간씩, 금요일엔 2시간씩 맹연습을 하였다. 하루에 1~2시간이라고 하지만 화장하고 차려입고 나서는 시간에 오가는 시간까지 합하면 오전이 후딱 지나갔다. 오후 내내 밀려있는 집안일을 하면서도 그녀는 피로한 줄을 몰랐다. 베란다의 유리창은 늘 말끔했고 남편의 와이셔츠는 더욱 하얗게 빛났다. 노래도 못 부르면서 자가용 끌고 가요학원에 다니는 여자들의 흉이며 백선생의 올백머리와 간드러진 음성, 유명 가수치고 자기 손을 거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식의 원장의 허풍. 저녁 밥상에 남편과 마주 앉으면 낮에 학원에서 있었던 일로 그녀의 화제는 끊일 줄 몰랐다. 무엇보다 그녀는 남편이 자신의 이야기를 관심을 갖고 들어주는 게 좋았다. 자모의 이야기며 관상의 이야기, 애들 과외 문제, 치솟는 물가, 옆집에 새로 들여온 가구.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남편의 밥상머리에 앉아서 조잘되었던가.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듣는 남편의 시큰둥함, 이따금 그녀를 쳐다보는 권태로운 눈빛. 쓸데없는 이야기 말고 물이나 갖다 줘. 하는 식의 말막음. 남편은 그녀의 하루를 식구들 중 제일 먼저 일어나 밥을 짓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시장 보고 애들 뒤치다꺼리하고 문단속하고
제일 늦게 잠자리에 드는 그녀의 일상을 쓸데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간단히 치부해 버리곤 했던 것이다. 여보, 요즘 당신은 꼭 다른 사람 같아. 콧노래를 부르며 설거지를 하는 그녀를 참 그답지 않게 등 뒤에서 끌어안으며 남편은 그런 말을 하기도 했다. 몇십 대 1에 주부 가요열전 예선대회를 통과했을 때의 감격. 무슨 노래를 불러보겠다는 여자들이 그렇게도 많은지. 주 장원과 월 장원을 따냈을 때의 환희. 같은 아파트 단지 내는 물론이고 인근 슈퍼마켓,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까지도 그녀를 알아보는 것이었다. 그리고 드디어 기말 대회에서 그랑프리를 안았을 때의 그 영광. 그녀도 역시 스크린을 통해 소개되는 모든 주인공들처럼 슬로우 모션으로 뛰어나가 트로피를 받고 눈화장이 지워지는 눈물을 연출하며 스타로서 탄생했던 것이다. 주부 살롱이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여성시대라는 잡지와의 인터뷰, 친척들의 축하 전화, 잊고 있었던 동창들의 연락, 주부가요 열전에 출전하고 싶다는 주부들로부터의 편지, 가요 학원의 자축 파티, 그리고 사장으로부터 특별 휴가를 얻은 남편과의 4박 5일 동남아 여행, 1급 호텔의 숙박과 비행기 여행은 제주도도 아직 가보지 못했던 그녀에게 신분과 지위가 갑자기 격상되는 듯한 기분을 불러일으켰다. 그녀는 이제 평범한 안악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장에만 가려 해도 예전처럼 슬리퍼만 꿰차고 갈 수가 없었으며 뒷베란다의 창을 열고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자기 아이들을 목청껏 불러댈 수도 없게 되었다. 남이 자기를 알아준다는 것,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는 것, 그것처럼 살만 나는 것이 그녀에겐 없었다. 그것은 단순한 현시욕이 아니라 좀 더 본질적인 문제, 이를테면 존재의 확인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녀는 결혼하면서 잃어버렸던 김명옥이라는 이름을 찾았다. 하다못해 생활비를 넣어두고 쓰는 통장도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었던 그녀는 김명옥 씨라고 불릴 때마다 어쩐지 부끄러우면서도 자랑스러운 느낌이 들곤 했다. 그런데 어떻게 다시 생활의 나락, 일상의 늪으로 돌아와 밥이 된단 말인가. 그녀는 움켜잡고 있었던 손잡이에 부옇게 손자국이 난 트로피를 조심스럽게 옷섭으로 닦아서 윤을 낸 뒤 다시 장식장 위에 올려놓았다. 그때 바로 밤무대로 나갔어야 하는 건데 그랬었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무기력하게 나앉게 되지는 않았을 건데. 그녀는 후 한숨을 내쉬며 때늦은 후회를 했다. 인기란 정말 허망한 것이었다. 언제부터인가 그녀를 찾는 전화가 뜸해지고 우편물도 줄어들더니 놀랍게도 어느 날 그야말로 모든 것이 딱 끊기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언제부터인가 주위의 사람들이 더 이상 그녀를 경외의 눈초리로 쳐다보지 않게 된 것이었다. 노래를 부를 기회도 이젠 별로 없었다. 세상은 그녀를 위해서 늘 밴드와 마이크를 준비하고 있진 않았다. 그녀의 노래는 다시금 생활 속에 묻히려 하고 있었다. 노래를 계속 부르고 싶어. 그녀가 주부 가요 열전에서 대상을 받자 밤 업소 몇 군데서 출연 교섭이 왔다. 물론 정중히 거절을 했지만 정말 괜찮은 기분이었다. 남편도 그런 것 같았다.
아는 사람을 만나 그녀의 얘기가 화제에 오르면 거참 매스컴의 힘이 대단하더군. 어쩌고 하면서 은근히 밤 업소에서까지 출연 교섭이 오더란 얘기를 내비치는 것이었다. 왜 자신은 밤무대에 선다는 일은 생각조차 안 했을까? 술손님 앞에서 노래한다는 게 천한 일이라는 고루한 잠재의식에서였겠지. 그러나 진짜 프로의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러게 했을까? 직업인데, 그리고 무엇보다도 노래를 계속 부를 수가 있는데. 자신이 밤무대에 나간다고 말하면 남편은 뭐라고 할까? 그녀의 생각은 문득 남편에게 미친다. 어쩐지 남편의 태도도 정 같지 않았다. 어제 아침에는 러닝 셔츠 하나 변변한 게 없다고 투덜대었다. 그녀 역시 지지 않고 요즘 당신이 날 대하는 게 달라졌다고 불평을 했다. 그러자 남편은 역겨운 듯 그와 살 섞고 산 지 10년이었다. 그만한 눈치를 모르겠는가? 분명히 역겨운 듯한 얼굴로 내뱉는 것이었다. 당신 언제까지나 그렇게 붕 떠서 살 거야. 네? 이제 그만 현실로 돌아올 때도 되지 않았어? 집안 꼴이 엉망인 거 주부가 못 느껴? 어제는 나영이 도시락도 안 싸줬다며? 애들 지금 학교는 제대로 다니고 있는 거야? 남편이 갑자기 다그치자 그녀는 말문이 탁 막혔다. 초등학교 3학년인 둘째는 일주일에 2번씩 도시락을 싸는데 어제 깜빡 잊고 그냥 보낸 것이 사실이었다. 3학년쯤 된 애가 자기 도시락 싸는 날도 기억 못하느냐고 점심을 굶고 온 딸애에게 화를 냈지만 얼굴이 화화거리는 건 감출 수 없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학교는 제대로 다니고 있는지 모른다는 감정이 개입된 그 과장된 언사는 또 뭔가. 솔직히 그동안 나도 참을 만큼 참았어. 이제 그 정도 싸돌아다녔으면 제자리로 돌아와야 하는 거 아니야? 제자리로 돌아오라고? 다시 밥이 되라고? 그녀는 수화기를 들었다. 백 선생이 깜짝 반가워하며 전화를 받았다. 그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그때 자신에게 출연 요청을 한 업소에 지금이라도 나갈 수 있느냐고. 아니, 밤무대에 서시려고요? 왜 이제서야? 백 선생의 말투는 다소 책망하는 듯 했다. 인기와 명성은 잠깐인데 그 시기를 놓쳤다는 뜻이겠지. 바쁘시겠지만 내일 시간 좀 내달라고, 점심 식사나 한 끼 대접하고 싶다고. 어쨌든 백 선생님은 나를 키워준 은인이 아니냐고. 간절한 음성으로 청하며 그녀는 자신이 한물간 여배우처럼 비굴하게 느껴졌다. 백 선생은 선선히 시간 약속을 했다. 백 선생을 물고 늘어지는 수밖에 없었다. 전자오르간의 주자이기도 한 그는 밤무대도 뛰고 있었고 연예계의 이곳저곳에 성이 닿아 있는 눈치였다. 남편에게는 뭐라고 말할까? 상의하는 식으로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생각할 여유도 없게 통과하는 식으로 말해야지. 벌벌 뛸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미 계약이 끝났다 하면 더 이상 어쩌겠는가. 뛰다가 말겠지. 그때 계약금이다 하면서 몇십만 원 탁 내어놓는다. 그러면 남편도 마음이 좀 누그러지겠지. 백 선생을 만나면 댐 근처에 횟집으로 가리라고 그녀는 마음속으로 정했다. 전망이 좋고 이목이 좀 적은 곳에서 그녀도 상당히 얼굴이 알려진 터라 호심탄회하게 자신의 미래를 상의하고자 했다. 다음 날 그녀는
공들여 화장을 했다. 마침내 아이들은 둘 다 도시락을 싸는 날이어서 학교 파악하듯 피아노 학원으로 바로 가라고 일러두었다. 꽉 끼는 코르셋으로 아랫배에 군살을 죽이고 처진 엉덩이를 올리고 목선이 깊이 패인 검정색 니트 투피스를 입고 나서니 자신이 보기에도 아직은 꽤 쓸만한 여자 같았다. 그러나 그녀의 유쾌한 기분은 약속된 다방에 문을 여는 순간 사라졌다. 백 선생이 불청객과 함께 있었다. 인사들 나누시죠. 이쪽은 새로 나온 사모님인데 주부가요 열전 지망생이에요. 하도 김 여사님을 뵙고 싶다 하길래 함께 나왔어요. 그녀는 웃으면서 그 여자와 인사를 나누었지만 기분은 바람 빠진 풍선처럼 쭈그러지고 말았다. 늘씬한 키에 긴 생머리, 그리고 하얀 칼라가 순결해 보이는 단정한 옷차림. 그녀는 문득 은퇴했다가 몇 년 만에 재데뷔하여 TV에 출연한 어느 여가수의 옷차림이 생각났다. 그녀를 위한 특집 프로그램이었는데 그녀는 계속 옷을 바꿔 입어가며 노래를 불렀었다. 그런데 그 옷들이란 저 무덤이 거의 들여다 보이는 옷, 한쪽 허벅지가 온전히 들여다 보이는 옷, 부족한 젊음과 매력을 짙은 화장과 과다한 노출로 메꿔 보려는 그 서글픈 몸짓. 그녀 자신도 그 가수와 무엇이 다른가. 이제가 결혼을 했을까. 화장기 없는 보송보송한 얼굴의 그 여자는 차만 한 잔 마시고 나갔지만 그녀는 갑자기 자신감이 없어져서 때문 말도 끄집어내지 못하고 백 선생이 이끄는 대로 어느 장어구이집으로 들어갔다. 김 여사님, 정식으로 가수가 되고 싶으세요? 백 선생은 역시 프로였다. 장어 정식 2인분을 먹어치우고 서비스로 제공되는 커피를 마시면서 한마디 던지는데 바로 그녀의 전곡을 찌르는 말이었다. 백 선생이 어쩐지 자신을 우려먹고 있는 것 같아 찜찜하게 앉아있던 그녀는 귀가 확 트였다. 그러려면 먼저 디스크를 내야 해요. 그래, 그렇게 했구나.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음반이 있어야 그녀의 노래가 방송을 타고 세상에 알려질 수 있겠지. 그녀는 자신의 얼굴이 클로즈업된 디스크 자켓을 황홀하게 그려보았다. 그 디스크 내는 건 어렵나요? 순전히 돈이죠, 돈. 백 선생인 자기도 원수놈의 돈 때문에 가수가 되지 못했다는 투로 내뱉었다.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눈에 띄게 윤기를 잃어갔다. 돈이라면 자신이 없었다. 요즘 세상엔 여자들이 경제권이 있다 하지 않은가. 그러나 그녀의 쫀보 남편은 자신이 월급 봉투를 걸어쥐고 그녀에게는 빠듯한 생활비만을 주고 있었던 것이다. 무명 가수 시절엔 특히知名도가 높은 작곡가의 작품을 받는 게 필요하거든요. 아무래도 히트할 확률이 크니까요. 그런데 웬만큼 이름 있는 작곡가의 곡은 편당 200~300만을 호가하고 가사도 편당 기십만 원씩이죠. 그러니까 계산해 보세요. 디스크 한 면은 리바이벌 곡으로 채운다 해도 새 작품을 최소한 5~6곡 받아야 할 텐데 그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거기에 밴드 비용도 넣어야죠. 악기별로 기십만 원씩 따로 줘야 해요. 레코드사와 섭외해야죠. 녹음실도 빌려야죠. 1,000만 원도 훨씬 더 들겠네요. 그녀는 한숨을 쉬듯 말했다. 남편의 말대로 이제 그만 싸돌아다닐 때가 되었는가.
이것이 자신의 한계인가? 노래의 끝, 꿈의 끝인가? 그녀의 한숨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백 선생의 목소리가 갑자기 은밀해졌다. 1,000만 원 정도로 쇼부를 볼 수 있다면 김 여사님 의향이 있으십니까? 네? 이번엔 모시에서 열리는 신인가요제 있죠? 거기에서 대상을 받은 사람에게 음반을 내준답니다. 진짜 가요제죠. 가장 실속 있는 부상을 주니까요. 정말 그러네요. 주부가요 열전은 이름만 높았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동남아 한 바퀴 도는 게 고작이잖아요. 저 김 여사님 귀 좀 가까이. 그녀는 숨이 멎을 듯했다. 마늘 냄새가 아직 가시지 않은 입김 불어대며 백 선생이 소근거린 얘기는 그 가요제에 자기의 직속 선배가 심사위원장으로 앉았는데 1,000만 원만 쓰면 대상은 떼놓은 당상이라는 것이다. 물론 그녀처럼 노래 수준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에게 한한 이야기지만 말이다. 사실 디스크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의 홍보활동이 더 중요하거든요. 대중가요라는 게 많이 들으면 귀에 익게 되고 그러면 자연히 입으로 흥얼거리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노래가 히트하느냐 못하느냐는 8, 90%가 방송국에 달려있다고 봐야 돼요. 방송으로 얼마나 많이 내보내주느냐에 달린 것이죠. 그런데 이 가요제는 신인 하나 키워낼 의지가 아주 분명해요. 주최 측에서 방송국 섭외는 물론이고 일체의 홍보활동을 맡아준다 이겁니다. 1,000만 원, 1,000만 원만 있다면 그렇게 가수가 될 수도 있는 거구나. 지금껏 막연하게만 꿈꿔온 가수의 길이 좀 더 구체적인 현실적인 모습으로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러나 1,000만 원이라니. 밤무대에 서서 유명 가수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백년 하청이죠. 더구나 김 여사님은 나이가 있잖아요. 경제적 여유만 조금 있으시다면 전공법으로 나가는 것이 좋을 겝니다. 전공법이라니. 음반을 내서 가수가 되는 게 전공법이란 얘긴가? 돈을 써서 가수가 되는 게 전공법이란 얘긴가? 1,000만 원이란 돈이 그녀로 하여금 백 선생의 이야기를 거리를 두고 듣게 하였다. 일단 유명해지기만 하면 그 돈은 금방 빠져요. 지금 김 여사가 밤무대에 선다 하면 얼마나 받을 것 같아요? 의상비도 못 건질 겁니다. 그러나 기성 가수들 보세요. 몇백씩 출연료 받죠. 지방무대에 몇 번 다녀오고 나면 금방 아파트 사고 차 사고 그러잖아요. 아휴, 그러기 쉬울 양이면 자기가 직접 가수가 되지. 왜 아직도 가요학원 선생 노릇이나 하고 있담? 제가 김 여사 정도의 가창력만 있었다면 저도 진작 가수가 되었을 겁니다. 이 대목에서 백 선생은 목소리가 가라앉았다. 반질반질한 그의 얼굴에 우수 비슷한 그림자가 슬며 지나갔다. 왜 신은 내게 노래를 할 수 있는 재능은 주지 않고 노래를 들을 수 있는 능력만 주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비슷한 이야기를 어떤 근사한 영화에선가 책에선가 본 기억이 있는데 정확하게 떠오르진 않았다. 이런 식으로 여자들을 꼬드기려니 싶었지만 가창력이 있다는 칭찬을 듣고 나서인지 백 선생이 그다지 믿게 보이지 않았다. 담배를 피워무느라 일그러지는 입 언저리가 재능이 없는 예술가의 고뇌를 보여주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신인 가요제 거는 좀 더 생각해보고 연락하겠다고, 그리고 밤무대에 자리 하나 꼭 마련해 달라고 당부를 하고 백 선생과 헤어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1,000만 원짜리 고뇌 때문에
발걸음이 무거웠다. 1,000만 원이 없어서 자신의 재능이 영원히 묻히게 될 걸 생각하면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남편의 비밀 통장도 생각해 보았다. 다른 집에선 여자들이 남편 몰래 비밀 통장을 갖는다는데 어찌된 셈인지 그녀의 집구석에선 남편이 그것을 가지고 있었다. 미친 척하고 남편에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 자신의 심정이 이렇게 절실한데 10년을 살대고 살아온 남편이 이해해주지 못할까? 남편에게 시집와서 지금까지 먹는 호강을 해보았나, 입는 호강을 해보았나, 뼈 빠지게 해온 일들 돈으로 치면 얼마나 될까? 파출부 월급으로 계산해달라고 해볼까? 파출부라면 출퇴근 시간이라도 정해져 있지. 그동안 무보수 풀타임의 노동을 해왔는데 돈 1,000만 원쯤 아내를 위해 쓸 수도 있지 않을까? 미쳤군 그놈! 저녁을 먹고 난 후 그녀가 넌지시 백 선생의 말을 전하자 남편은 대뜸 놈자를 붙였다. 그놈 사기꾼 아냐? 헛바람 든 옆에 애들 등쳐먹고 다니는. 그녀는 말문이 막혔다. 어쨌든 선생인 사람과 자신의 아내를 사기꾼과 헛바람 든 옆에 내로 몰아붙여버리는 사람에게 무슨 말이 통하겠는가. 그리고 당신 이제 그 노래 이야기 좀 작작해. 언제까지나 스포트라이트가 당신에게 비추기를 기대하는 거야. 이번 주에도 다음 주에도 그 주부가요 열전이란 프로가 있는 한 신데렐라는 계속 뽑히고 있어. 그 사람들이 모두 당신 같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당신은 적자투성이의 가계부가 보이지도 않아? 그래, 당신 같은 쫌부에게는 적자투성이의 가계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로 보일 거야. 당신 같은 남자에게 꽃은 무슨 놈의 꽃. 그저 평생을 국으로 엎드려 밥같이 지낸 여편네가 딱 어울리는 건데.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그렁그렁 차올랐다. 남편은 좀 지나쳤다 싶었던지 마지막에 돈 문제를 거론한 게 남자로서 좀 비열했다 싶었던지 그녀의 두 손을 잡으며 변명하듯 말했다. 여보, 우리 전 재산인 이 아파트가 얼마짜리야? 기껏해야 4, 5천밖에 더 돼? 1,000만 원이라니. 그럼 큰 돈이 어디 있다는 거야? 그동안에 당신 옷값이며 교재비 명목으로 쓴 게 또 얼마나 많아. 카드 대금들 갚아 나가려면 한동안 허리가 휘청휘청할 거야. 당신 비밀 통장 있잖아요. 그 말은 정말이지 안 하고도 싶었다. 남편이 왜 그 돈을 모으고 있는지는 그녀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적어도 방이 3개 있는 25평짜리 아파트로 옮기는 게 남편의 꿈이었다. 그 꿈을 이루려면 또 5, 6년이 쉽게 흘러가겠지. 그녀의 나이는 40도 넘을 것이다. 그 나이엔 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남편은 또 그녀의 내핍과 인내를 요구하며 더 넓은 평수의 아파트를 꿈꿀 텐데. 비밀 통장 이야기가 나오자 남편의 얼굴이 눈에 띄게 경직되었다. 그 돈 나 주면 안 되겠어요? 순간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이내 벌겋게 달아올랐다. 1,000만 원? 아니, 설령 1억이 있다 해도 나는 당신에게 그 돈 못 주겠어. 정신 상태가 완전히 썩어 빠졌군. 돈으로 가수로 산다는 거야 뭐야? 가정에 있는 주부가 그동안 그렇게 싸다니면서 설쳐댔으면 됐지. 뭐? 음반을 취입해? 이거 집안 말아먹으려고 작정을 했네. 작정을 했어. 남편은 너무나 흥분한 나머지 말까지 얼더듬었다. 그럴수록 그녀의 마음은
싸늘하게 식어갔다. 애초에 그녀를 부추긴 게 누구인가? 일상의 늪에서 빠져나오라고 손을 잡아 올린 게 누구인가? 그런데 이제 남편 자신의 현시욕, 자존심을 적당히 채워주었으니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라는 말이지. 아내의 성취라는 것은 그저 남편의 테두리를 지켜주는 범위에서, 그의 한계를 뛰어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용납될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당신은 지금 내가 노래를 한다는데 반대를 하는 거예요? 돈을 달라는데 화를 내는 거예요? 남편의 분노에 기름을 끼얹는 말인 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녀는 이렇게 비꼬지 않을 수 없었다. 둘 다야, 둘 다. 남편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집어 던질 만한 것을 찾는지 이리저리 부라리는 두 눈이 활활 타고 있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고 해서 부엌으로 자리를 옮기자 남편은 거기까지 따라오며 소리를 질러댔다. 당신 경고하는데 또 노래다 뭐다 해서 집을 비우고 나돌아다니면 그땐 끝장인 줄 알아. 끝장이라고? 끝장? 내 인생은 일찌감치 당신에게 의해 끝장이 나 있었다고. 여자라고 하는 것은 또 왜 이렇게 무력한 존재일까? 그녀는 마음속에 품고 있던 도끼가 산산이 흩어져 나가는 것 같았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그녀의 눈물에 마음이 어느 정도 누거졌는지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베란다로 나가 담배를 피우고 돌아와서 그 언젠가처럼 그녀의 어깨를 쌓아놨다. 여보 미안해. 너무나 화가 나서 마음에 없는 말을 했구려. 당신이 얼마나 노래를 좋아하는지 잘 알아. 남자들은 어째서 여자의 눈물을 화해나 복종의 몸짓으로 쉽게 생각해 버릴까? 그녀는 남편의 손길을 떼어내는 것조차 귀찮아 석고상처럼 서 있었다. 그렇지만 당신의 노래라고 하는 것이 가정을 편안하게 하면서 자신을 즐겁게 하는 범위 내에서 만족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 이상 뭘 바라는 거지? 그 이상 뭘 바라느냐고? 밥이 아닌 꽃, 사라지지 않고 살아가는 삶, 세상사의 주인공, 김명옥이라고 불려지는 존재. 그것이 그토록 지나친 욕심이란 말인가? 허영이란 말인가? 따르릉. 전화 소리에 그녀는 깨어난다. 백 선생이다. 김 여사십니까? 밤무대 자리 하나 구했어요. 보수는 좀 약하지만 이제 시작 아닙니까? 쿵쾅, 쿵쾅. 그녀의 심장 뛰는 소리가 온몸을 망치질하고 있는 것처럼 크게 들렸다. 당신은 지금 내가 노래를 한다는데 반대를 하는 거예요? 돈을 달라는데 화를 내는 거예요? 둘 다야, 둘 다. 그러면 당신 내가 노래를 해서 돈을 번다면 어쩌겠어요? 그녀는 머릿속으로 양팔의 옷소매를 야무지게 걷어 올리고 허리깨에 붙인 두 손에 힘을 주면서 당당한 눈으로 남편을 올려다 보았다.